자, 오늘은 생물 중심 문항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학 논술을 한번 해봤었는데, 자, 아직 여러분들 정리 중이니까 아마 뭐 논술이 어떤 거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감이 좀 안 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논술 문제들을 좀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논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면서 특히나 감점 요인을 줄이는데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아마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생물 문항의 이제 논술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볼 텐데요. 보통 이제 생물 하면은 생물 문항, 그러니까 생명공학 문제를 딱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이제 유전 파트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얼핏 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호르몬이나 또는 신경계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생각이 나실 텐데, 의외로 이 생물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른 과목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식의 유형들도 상당히 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문제가 생물 문항일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70쪽으로 넘어가셔서요. 자, 동국대학교에서 출제됐던 생물 문항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문제부터 먼저 보셔야 되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바닷물을 마셔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오히려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를 쓰라고 했고요. 두 번째, 바닷물로부터 순수한 물 1리터를 추출하는 실험에서 증류법보다 역삼투법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은 이유를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증기 포집 장치와 반투과성 막을 비롯한 제반 설비는 구비된 것으로 가정을 하라. 결과적으로 증류법 그리고 역삼투법 이 두 가지에서 물 1리터를 각각 얻어낼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더 유리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따지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물어보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그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바닷물을 마셔서 갈증 해소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갈증 해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증류법과 역삼투법의 방법으로 각각 물 1리터를 얻어낼 때 누가 더 유리한 것인지, 왜 역삼투법을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보고 이제 에너지를 관계돼서 여러분들 보고 풀이를 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시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먼저 가를 보시면은요. 자, 생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항상 우리 몸에서 일정한 양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들이 나오죠. 체온이나 혈당량, 그리고 pH, 그 다음에 수분량, 이런 것들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항상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라톤 선수들은 많은 양의 수분을 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중간에 음료수를 마셔 보충해 주어야만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격렬한 운동을 한 후 갈증이 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몸의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신호가 되겠고요. 만일 수분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세포들이 부풀어 팽창하고 혈압 높아지고 뇌세포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 반대로 수분의 양이 부족하면 혈압이 낮아져 혈액을 공급하기 어려워지고요. 그지? 이런 식의 각각의 차이점들을 쭉 제시문 가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내용들도 역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앞선 문제 1번에서는요. 갈증 해소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지고 지금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갈증이 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몸에 뭐가 부족하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라는 것을 제시문 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시문 나로 가보도록 할게요. 병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링거 액은 식염수에 여러 가지 무기염류를 첨가해서 만든 약 0.9%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으로서 체액의 염류 조성과 비슷하게 만든 생리식염수입니다. 이때 생리식염수는 일반 물과 달리 혈관 내에 직접 들어와도 삼투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입하여도 쇼크 등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리식염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생리식염수는 제시문 나에 나와 있는 것처럼 0.9%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생리식염수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체내,
뭐랑 비슷하기 때문에? 염류 조성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생리식염수가 사람 몸 안에 주입이 됐을 때 문제가 일으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이 생리식염수가 결과적으로 체액의 농도랑 어떻다? 체액의 농도와 거의 비슷하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때 특이하게도 사람의 혈관에다가 물을 직접 주입하면은 사람이 쇼크사를 일으킵니다. 쇼크를 일으켜요. 심한경우에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의외로 사람이 굉장히 좀 약하죠. 그지? 그런데 이때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에는 체액 조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우리 몸에서는 아무런 그런 쇼크 같은 것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시문 나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에서는요, 세포막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오케이? 뭐 이런 것들 반투과성 막이다. 뭐 이런 것들로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제시문 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용매가 확산에 의하여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한다 하면서 삼투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페이지 71쪽에 보시면은 삼투압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인 반트호프의 삼투압 법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삼투압 P는 어떻게 계산한다? C, R, T로 계산한다. 이때 아마도 여러분들 화학 배우다 보면 이거 삼투압에 관련된 이 공식 본 적 있겠죠? C는 몰농도, 농도고요. R은 상수값, T는 절대 온도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삼투압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제시문 다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에서는요, 바닷물은 3% 정도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인데 이때 여러 가지 이온들이 녹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염화나트륨이다라는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어 있죠. 그 말인즉슨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잡을 수가 있는 게 바닷물은 농도가 얼마 정도 된다? 농도가 3.0% 정도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다. 이렇게 봐도 별 문제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바닷물로부터 그냥 물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담수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방법에는 증류법도 있고 동결법도 있고 역삼투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문제 중에서는요,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증류법과 역삼투법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증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나오는 액체, 그러니까 수증기를 냉각시켜서 다시 순수한 물을 얻어내는 과정이고 그 과정은 열에너지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결과적으로 증류법을 통해 물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역삼투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역삼투법은 삼투 현상을 반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삼투압을 계산할 때는 예를 들어 이렇게 U자강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반투과성 막을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양옆으로 서로 간에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을 넣어줄 겁니다. 이때 이쪽 부분은 농도가 낮고요. 이쪽 부분은 농도가 높다라고 했을 때 삼투는 뭐가 이동하는 것? 용매가 이동하는 것. 이때 용매가 농도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그죠?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둘의 농도를 같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압력이죠. 이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의 높이, 수면의 높이는 농도가 낮은 쪽은 높이가 낮아질 거고요. 농도가 높은 쪽은 이렇게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맞나요? 이때 이제 용매가 이동하면서 요 반투과성 막에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가 이제 삼투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삼투압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반대로 여기에서 이제 압력을 가해주는 거죠. 압력을 가해서 원래대로 높이까지 변하게 됐을 때 그때 가해지는 압력이 얼마인가? 이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투압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때 역삼투는 압력을 지금 현재 삼투압보다 더 크게 가하는 거죠. 더 크게 가해지면은 이때 용매가 역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거슬러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삼투법은 한쪽에 바닷물을 놓아두고 한쪽에 물을 놓아두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에서 바닷물 쪽으로 용매가 이동을 하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반대로 진행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투막을 각각 물만 통과하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바닷물 쪽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순수한 물을 얻어내는 과정. 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을 얻어내는 과정을 역삼투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바닷물의 삼투압이 약 30 atm, 그러니까 30기압 정도 되니까 이때 그 이상의 압력을 가하면은 우리가 순수한 물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식의 제시문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그죠? 논제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까를 미리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 힌트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왜 바닷물을 마셔도 우리가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는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게 됐을 때 의외로 사람이 그 바다 위에서 사망하게 되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탈수 현상이거든요. 왜 그렇게 물이 많은 바다에서 우리가 그 물을 먹지 못하고 탈수 현상을 일으키면서 끝내 사망을 하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통해서 풀어내셔야 되죠. 제시문에 무엇이 나왔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시문을 잘 보시다 보면은 아까 우리 제시문 다에 삼투 현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죠? 이때 삼투 현상은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그러면은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몸에 농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체액의 농도. 맞죠? 그 체액의 농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각각 세포 바깥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기도 할 것이고, 반대로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겠죠. 맞습니까? 이때 세포가 바깥쪽으로 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깥쪽의 농도가 더 어떻다? 그렇죠. 바깥쪽이 더 고농도에 해당할 때 물이 빠져나갈 거고요. 반대로 물이 안쪽으로 들어온다. 세포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도리어 세포 내가 어떤 상태이다? 고농도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갈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체내 수분량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액의 농도가 아마 점점 높아지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체액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세포 내로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세포 내로 물을 끌어오려면은 자연스럽게 바깥쪽 농도보다 세포 내 농도가 더 고농도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제시문에서 보다 보면은 생리식염수가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저 0.9%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해당하는 생리식염수가 뭐의 농도랑 비슷하니까? 체액의 농도랑 비슷하니까 그렇다 그랬거든요. 일반적인 체액의 농도가 0.9% 정도라면은 당연히 세포가 농도를 같아할 때도 그 농도 자체가 얼마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 0.9% 정도 농도에 해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뭘 마시겠다? 바닷물을 마시겠다라는 거죠.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은 이때 바닷물은 앞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도가 몇 퍼센트 정도? 3% 정도 되는 그런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쪽이 3% 정도의 농도를 나타내는 그런 체액의 성분으로 바뀌어버렸다면은 이때 세포막이라고 하는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결과적으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지금 현재 물이 부족해서 수분을 얻기 위해 갈증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바닷물을 마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체액의 농도가 더 높아져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물이 세포 안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물이 부족한데 물이 더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바닷물을 먹는 경우에는 탈수 증상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탈수 증상이 심해진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로는 갈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답안을 작성하실 때 꼭 나와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체액의 농도와 그제 바닷물을 먹었을 때 그 바닷물의 농도일 겁니다. 이때 체액의 농도를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나요? 바로 생리식염수라고 하는 저 히트로 우리가 체액의 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당연히 요 생리식염수로 가지고 체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체액의 농도보다 체액 농도 0.9% 정도 되는 거죠. 이것보다 바닷물의 농도 3% 정도 되죠. 얘가 더 높기 때문에 그제 삼투 현상은 세포 내에서 세포 밖으로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1번 이 문제 첫 번째에서 갈증 해소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논해 주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요. 물 1리터를 추출할 때 그제 증류법과 역삼투법에서 우리가 각각 물 1리터를 얻어낼 때 왜 역삼투법이 에너지가 더 작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 보고 이제 문제를 풀이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생물문항은 아닌 것 같죠, 느낌상. 그죠? 생물문항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이 과정에서도 생물문항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놓은 것 뿐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 화학은 맞아요. 화학은 맞는데 이것을 지금 생물문항에서 문제를 내놓은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 논술을 꼭 시험 봐서 그 대학을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학교에서 논술을 보기 전에 미리 출제하는 모의 논술을 꼭 한 번은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그 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 학교에서 나오는 모의 논술을 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지망을 한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 대한 당연히 모의 논술을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 내용, 이 문제는, 이 과정은 지금 이제 모의 논술을 풀지 않았다면은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오케이? 모의 논술은 그에 출제될 논술에 어떤 힌트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 힌트를 제공할 때 도대체 어떤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모의 논술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 논술을 꼭 풀어보셔야만 했고요.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제시문만으로는 문제를 좀 풀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증류법으로 과연 물 1리터를 얻어낼 때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계산을 해볼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물을 증류법을 통해서 얻어낸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물을 가열해서 증발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증류법은 결과적으로 기화열이 필요합니다. 기화열. 이때 물 1리터를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기화열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시문에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태이죠. 그지? 제시문에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기화열 같은 것들이 모의 논술에는 나왔었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물 1리터의 기화열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기화열은 약 540 킬로칼로리 정도 됩니다. 540 킬로칼로리. 그러니까 물 1리터를 증발시키기 위해서는 약 540 킬로칼로리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칼로리랑 킬로칼로리 단위가 똑같이 에너지 단위로도 쓰이지만 주로 우리가 에너지 단위로 쓰고 있는 건 뭐죠? 줄 단위죠, 줄. 그때 여러분들 1칼로리가 몇 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칼로리가 몇 줄? 1칼로리가 몇 줄? 1칼로리. 1칼로리가 약 4.2줄 정도 됩니다. 그러면 1킬로칼로리는 얼마죠? 1000 곱하면 되겠죠? 4.2 킬로줄이에요. 그러니까 42,000줄이니까 4,200줄이니까 킬로줄로 바꾸면 4.2 킬로줄이거든요. 요거 많이 나오는 단위죠. 그지?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요 두 가지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물 1리터의 기화열이 540킬로칼로리로 정해져 있다면, 오케이? 이것을 줄 단위로 바꿔준다면, 그지?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4.2 킬로줄을 곱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4.2 킬로줄 퍼 킬로칼로리일 거예요.
이게 곱해주면 되는데 단위는 뭐 크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4.2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때 나오는 에너지는 약 2260kJ 정도 됩니다. 됐습니까? 저렇게 증류법으로 물 1리터를 얻어낼 때는 약 2260kJ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역삼투법으로 우리가 이제 물 1리터를 얻어낼 때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지우고 이제 문제를 역삼투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시문에서는 삼투압을 계산하는 공식은 나왔고요. 그지? 앞서 역삼투법을 이용할 겁니다. 역삼투법을 이용할 때 이때 가해줘야 되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제시문 라의 가장 마지막 쪽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요. 자, 바닷물의 삼투압은 약 30 atm. 맞죠? 이때 삼투압이 얼마? 삼투압 P가 얼마? P가 얼마? 30 at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줘야지 거꾸로 역삼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때 30 atm이 지금 현재 약 1 atm이 약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라는 값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30 atm을 다시 표현한다면은 30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얼마를 곱한다?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를 곱한 것으로도 우리가 이제 에너지 이 삼투압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역시 이 문제를 풀어가는 힌트도 기존 모의 논술에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오케이? 왜 저걸 저렇게 풀어야 되는가 고민을 하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기존에 학생들에게 알려줬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문제 제시문만 보고는 이 문제를 좀 풀기는 어려웠었고 기존 모의 논술을 한번 풀어봤었어야지 이 문제를 좀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산해야 될 것은 에너지죠. 에너지. 맞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죠. 그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에너지잖아요. 맞죠? 여기에 압력이 나왔습니다.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압력 P는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때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을 좀 잘 본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의 단위를 좀 잘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면은 요 1이라고 하는 게 단위가 줄 단위죠, 줄. 맞습니까? 힘의 단위는 뭐예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요거 이동거리의 단위는 뭐가 돼야 됩니까? 미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우리 위를 좀 볼까요? 이때 삼투압은 30 atm인데 이 atm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뉴턴 퍼 제곱미터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요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거 때문이겠죠. 그지? 이때 압력 계산할 때 단위 면적당 힘으로 가지고 계산한다면은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그지? 요 S는 이동거리 아니죠? 그지? 얘는 뭐야? 단위 면적이니까 제곱미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힘을 정리를 해보면 힘 F는 뭐 곱하기 뭐? P 압력 곱하기 뭐? S. 요거 전체 면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힘을 이렇게 정의를 내린 상태에서 앞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 즉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할 때 힘에다가 요것을 살짝 넣어준다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일은 힘이 어떻게 계산된다고? 압력 P에다가, 그지? 요거 S. S가 뭐야 이거는? 요거 S가 뭐예요? 단위 면적. 단위 면적이죠? 거기에 뭘 곱해? S. 이동거리.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압력, 그 다음에 단위 면적, 그 다음에 이동거리라고 하는 저 각각의 물리량들의 단위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단위.
이때 압력 단위는 지금 현재 뉴턴 퍼 제곱미터죠. 맞습니까? 뉴턴 퍼 제곱미터죠? 아, 제곱미터. 오케이? 뉴턴 퍼 제곱미터. 그 다음에 단위 면적은 뭐예요? 단위 면적은 제곱미터죠. 거기에다가 이동거리는 미터 단위죠. 얘네들을 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곱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물 1리터를 얻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 1리터라고 하는 것은 부피 단위 아닌가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피 단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부피 단위를 만들 수 있는 게 여기 보세요. 제곱미터랑 미터 두 개 곱해주면 뭐로 바뀌죠? 곱하면 뭘로 바뀌어? 그렇죠. 세제곱미터로 바뀌죠. 맞나요? 이렇게 세제곱미터로 바뀌는 게 결과적으로는 부피에 해당을 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피 1리터를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꿔준다면 결과적으로 이 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압력 P에다가 그지?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물의 부피 V를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넣어봅시다.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때 압력 단위에 압력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 집어넣으면 되거든. 30. 그런데 ATM을 넣는 게 아니라 뭘 넣어야 돼? 요 단위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30 곱하기 10에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이게 압력입니다. 됐나요? 거기다가 부피 넣어줄 거예요. 부피를 넣어줄 건데 우리가 얻는 물의 부피가 얼마? 1리터. 근데 여러분들 1리터를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제곱센티미터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오케이? 제곱센티미터로 바꿔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요 부피를 정확하게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리터를 제곱센티미터로 바꾸면 부피가 얼마죠? 1리터를 제곱센티미터로 부피 바꾸면 얼마입니까? 얼마? 오늘 멍하네? 좀? 응? 1리터를 제곱센티미터로 바꾸면 얼마가 나올까요? 1리터를 제곱센티미터요? 아, 세제곱센티미터. 부피가 얼마일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정육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cm씩이에요. 그러면 이때 요 1cm, 1cm인 요 정육각형에 물을 모두 채워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물의 부피는 1 세제곱센티미터죠. 근데 이 1 세제곱센티미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 밀리리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육각형에 물을 가득 채운다면요. 그 물의 부피는 1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전부 채웠을 때 그 물의 부피를 밀리리터로 표현하면은 한 변의 길이가 100cm에 해당을 하는 거니까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인 거겠죠. 따라서 100에 세제곱 밀리미터만큼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공이 몇 개 붙어요? 공이 6개가 붙겠죠. 그것을 다시 리터로 환산할 겁니다. 리터로. 그러면 공을 3개 떼버리면 되겠죠. 네. 얼마 나와요? 1000리터 나오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다가 넣어줘야 될 부피는 얼마? 1리터거든. 그러면은 10에 마이너스 3승이겠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정리를 해보면은 요거랑 요거에서 없어지죠. 2로 줄어들지. 그지? 2로 줄어들고 나머지는요. 30에다가 100을 곱하면 되죠. 30에다가 100을 곱하면 되니까 3000 뉴턴 미터 단위만 남겠죠. 이해되시나요? 요거 세제곱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니까 요거 없어지고 요거 미터만 남을 거 아니야. 3000 뉴턴 미터. 그 말은 몇 줄? 그렇죠.
3000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킬로줄로 바꿔주면은 기껏해야 3kJ밖에 안 될 겁니다. 다시 위랑 비교해 볼까요? 증류법으로 물 1리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2260kJ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삼투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얼마밖에 안 필요해요? 3kJ밖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리터를 얻어낼 때 에너지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저게 왜 생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모의논술을 풀어본 학생들은 이 힌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테니까 문제를 푸는데 별 지장이 없었겠죠.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이 그 논술을 다 풀지 않았기 때문에 아, 저거를 저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아마 이렇게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일단 저런 식의 유형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다음 문항은 인하대학교에서 출제됐던 논술 문항입니다. 근데 문제 정말 쉬워요. 문제 정말 쉽기 때문에 잠깐 칠판 정리하는 동안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문제 다 해결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판 지우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 인하대학교 생물 문항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문제를 좀 읽어보고 풀이를 해보라 그랬거든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주관식 문제 푸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죠? 정말 딱 봐도 답이 이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쓸까? 논술인데 이걸 어떻게 쓸까? 이걸 이제 좀 고민하실 겁니다. 자, 바로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 방식으로 분비량이 조절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그 호르몬의 분비를 오히려 자극함으로써 호르몬이 더 증가하는 양성 피드백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양성 피드백을 받는 호르몬을 제시문 가의 표에서 고르고 그 호르몬의 조절 과정을 설명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제시문 가를 보면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주요 호르몬들과 그 호르몬이 하는 작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이 논술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내신을 준비한다거나 또는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호르몬의 역할들 거의 다 외우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특히나 요 피드백 작용에 의한 이 각각의 호르몬의 역할 중에서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다 음성 피드백을 작용하지만 양성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호르몬을 딱 한 가지를 그냥 아예 외우고 계실 겁니다. 맞죠?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피드백 과정에서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이 있을 때 음성 피드백은 그 호르몬의 작용이 결과를 억제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다시 작용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가 증가하면 그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호르몬의 작용들이 일어나거나 반대로 감소한다면 그걸 증가시키기 위해서 호르몬의 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양성 피드백은 도리어 그 결과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피드백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호르몬 중에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양성 피드백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뭐가 있죠? 그렇죠. 바로 옥시토신이죠. 옥시토신. 무슨 작용을 하는 호르몬입니까? 자궁 수축 호르몬입니다. 그죠? 이때 이 정해져 있는 옥시토신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진행이 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 보고 적어보라는 거죠. 맞죠?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좀 짧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은 무슨 작용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궁 수축이 일어나죠. 그러면 자궁 수축이 일어났을 때 자궁 내벽에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자궁 수축이 일어나면서 압력이 증가된다면은 음성 피드백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자궁 내벽의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호르몬의 작용이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옥시토신은 어떻습니까? 양성 피드백 과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가 되면은 그 압력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죠? 그 말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자궁 내벽의 압력이 증가할수록 다시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되시나요? 도리어 이게 지금 촉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자궁이 수축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죠? 여기까지 답안을 제시해 주시면은 충분히 좋은 답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에 바로 문제 2번으로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문들은 호르몬에 의해 우리 몸의 여러 생리작용이 조절되는 과정을 각각 설명한 것이고요. 각 지문에는 잘못된 부분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쓴 다음에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고 올바른 표현으로 고치라 그랬고요. 이때 답은 다음 페이지에 연습장에 있는 양식에 따라서 답안에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답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정말로 논술 문제 같지 않은 답안처럼 되어 있습니다. 표가 이렇게 하나 나와요. 표가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이 표가 이제 각각 1번, 2번, 3번 있겠죠? 1번, 2번, 3번 이렇게 표가 나눠져 있고 각각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부분. 그러면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찾으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유를 쓰라 그랬고요. 이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논술 준비했던 학생들이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난 지금까지 이렇게 논술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이야기야? 그냥 쓰란 이야기예요. 1번 문항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다? 그 이유가 뭐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어떻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어주란 이야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1번 문항에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분을 많이 섭취하여 체액의 삼투압이 낮아지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어 오줌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어서 부신피질에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가 촉진되고 그 결과 세뇨간에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가 촉진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표현 중에서 잘못된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하이호르몬이가 좋은데요. 그렇죠. 잘못된 부분. 바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어떻게 된다? 촉진된다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죠. 네. 이거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어떻게 된다? 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이유. 이거 어떻게 적겠습니까? 어떻게 적을래? 산섭이 낮아지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죠? 수분을 많이 드시는. 지금 현재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한 상태예요. 그래서 삼투압이 낮아져 버린 거죠. 네. 물을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죠? 물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무기염류의 양을 증가시켜가지고 삼투압을 다시 높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몸이 싱거워졌으니까. 근데 지금 잘못된 부분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는 표현이거든요. 네.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을 적어주면 되겠죠. 네.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도리어 어떤 과정이 일어나죠? 그렇죠. 수분을 재흡수해버리잖아요. 수분을 재흡수하게 되면은 도리어 체내 수분량이 도리어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결과 삼투압은 더 낮아질 것이다. 그죠? 아니면은 반대로 수분 흡수량을 줄여서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지만이 체내 삼투압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유를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1번 해결. 간단하죠? 아,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날씨가 추워서 체온이 내려가면 간내 체온 조절 중추가 이를 감지하여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부실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들에 반응하여 칼시토닌과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되고요. 또한 체온 조절 중추는 부신 수지를 자극하여 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 결과 간이나 근육에서 혈당량이 증가하고 물질 대사가 촉진됨으로써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된다.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뭐가 잘못됐다? 지금 이 호르몬들에 반응하여 뭐가 분비된다 그랬을 때 뭐가 분비되고 있어? 칼시토닌이 분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칼시토닌이 분비가 되지 않고 뭐가 분비가 돼야 돼요? 그렇죠. 티록신이 분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유를 어떻게 적으려? 이유를. 응? 티록신이 분비돼야 물질 대사가 촉진된다. 이렇게 적든가 아니면은 칼시토닌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칼슘이온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랑은 물질 대사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결과적으로 물질 대사가 촉진돼야 되는 이유. 그 이유에서 티록신이 관여를 한다. 그걸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아주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답안이죠. 계속해서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해결됐고요. 세 번째로 계속 갑니다.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 엄밀하게 따지면은 제2 난모세포 상태입니다. 이 난자가 수정되어 자궁 내막에 착상되면 황체는 임신 초기에 퇴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막을 두텁게 유지하고 여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착상된 수정란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임신을 유지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답안을 어떤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어디 부분이요? 어느 부분? 호르몬과 상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네. 억제하나요? 없다고요? 억제한다고? 촉진한다고? 억제하지 않죠. 여포자극 호르몬을 근데 여포자극 호르몬이 왜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여성의 난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포 자극 호르몬이 먼저 분비가 돼야 되죠. 그죠?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먼저 분비가 돼서 그 과정에서 미성숙된 난자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성숙된 게 제2 난모세포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제2 난모세포가 배란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배란된 세포를 여포 상체에서 황체로 바꿔주기 위해서 황체 형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난자가 형성되잖아요? 난자가 형성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난자가 나오면 돼요. 난자가 성생된다.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음 난자가 배란이 돼 버리면은 예를 들어 수정란 자체가 예를 들어 자궁 내벽에 착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착상된 상태에서 임신을 중지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난자가 나오지 못하게끔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면서 여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를 시켜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그 표현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은 각각 난자를 성숙시키고 배란을 일으키는 그런 호르몬들이에요. 당연히 걔네들을 억제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럼 뭐가 또 잘못된 걸까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이 3번을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가 결정적인 차이가 됐겠죠. 오케이?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응? 응? 자, 이거 황새는 있어요? 자, 이 문제는요, 답을 두 가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볼까요? 자, 봐봐요. 앞서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아까 선생님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포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정란을, 착상된 수정란을 안정화시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죠? 그 안정화라는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얘는 수정란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 오케이? 도리어 이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은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알았니?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다른 난자의 성숙과 배란을 억제함으로써, 그지? 임신이 유지가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유가. 그죠? 그래서 올바른 표현으로는 수정란의 임신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 말고 더 적기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요거. 하나 더. 착상된 수정란입니다. 알겠니? 이게 왜 잘못된 표현인 거 같니? 착상된 수정란. 이게 왜 잘못됐을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가 수정이 되는 장소가 어디죠? 수정이 되는 장소가? 나팔관이죠. 그죠?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난자. 오케이? 난소. 난소에서 난자가 나팔관을 통해서 이동할 거 아니에요. 맞죠? 난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자가 질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수정되는 장소는 수란관 상단부입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여기 장소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수정된 수정란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자궁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궁 내벽에 찰싹 달라붙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표현했습니까? 착상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때 착상될 때 수정란입니까? 착상될 때 수정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정란이 있으면은요, 수정란은 착상되기까지 약 일주일의 시간 동안 얘네들은 난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죠? 2세 포기, 4세 포기, 8세 포기, 16세 포기를 거쳐서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착상되기 직전까지 포배 상태까지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수정란 상태로 착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표현을 바꾸면은 착상된 포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착상된 포배. 이거 알수 아는 사람이구나. 이거요? 네. 그러니까 답을 두 가지로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안할해야 되니까. 난할 과정을 거쳐서 착상되기 직전에는 포배 상태까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라고 적어주시면 됐던 거거든요. 왜 남학생을 알기가 힘들어요? 후배라는 말 정말 익숙하지 않네요. 오랜만에 들어본 거 아닙니까? 옛날 성경할 때 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임신 과정이 지금 생물원에 안 나오는군요. 생명과학원에. 옛날에 이게 나왔었거든요. 예전엔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쓸 수가 있었어요. 지금 하면 좀 어렵겠네요. 그래, 이게 성교육 시간에 나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논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막 너무 어려운 식의, 논술이라고 해서 어떤 문장 자체를 길게 써야 되거나 꼭 그런 문제 말고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거 완전한
교과 지식용 타입이죠. 그죠? 이거 진짜 그냥 딱 보는 순간에 답이 따다닥 눈에 떠오르는 것들이에요. 그죠? 학교 시험보다도 못해요, 난이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문제도 있다는 거를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화학과는 다르게 생물은 좀 문제가 쑥쑥쑥 좀 잘 풀어지네요. 그죠? 오늘 하나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3번 문항의 경희대학교 모의 소시 논술 문제를 풀어볼 것이고요.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잠깐 칠판도 정리할 겸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자, 이제 세 번째 경희대학교에서 출제됐던 문제를 좀 볼 거고요. 자, 당연히 논제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죠? 논제부터 봅니다. 자, 위의 제시문 다와 라를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고요. 위의 인간 M 단백질에 해당하는 DNA 유전 정보의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되는 경우에 각각 어떤 아미노산 서열로 해독이 되는가? 그리고 각 돌연변이가 M 단백질의 활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먼저 기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제시문을 살펴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제시문 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유전자의 형질 발현에서 DNA에서 RNA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전사, 그리고 그렇게 RNA로 전달된 정보가 나중에 리보솜에서 번역되어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트리플렛 코드에 대응하는 코돈들, 그리고 tRNA가 가지고 있는 안티코돈들,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코돈표를 이제 지금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이때 어떤 코돈들이 어떤 아미노산들로 바뀌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죠?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융합과학 때도 그랬었고요. 생명 1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생명 2에서 우리가 이 유전자의 발현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시문에서 좀 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명과학은요, 어찌됐건 유전에 대한 내용은 문제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제시문 라단락을 보시면은요,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용들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79쪽에 나와 있는 제시문 중에 한 중간 정도부터 보시면 R 유전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영유아기 때 시작되는 독특한 발달 장애로 다양한 인종과 종족에서 발견되며 의사소통 능력과 운동 능력 상실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 R 유전병을 일으키는 게 바로 M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경우 R 유전병이 걸린다라는 내용들이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읽어보다 보면은 M 단백질은 인간에게서만 존재하는 단백질이 아니라 다른 동물에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때 M 단백질의 일부 아미노산 서열에 해당하는 DNA 염기 서열을 아래 그림에서 나타내면서 이때 이 아미노산 서열들, 그러니까 아미노산들이 배열되는 순서가 결과적으로는 M 단백질의 활성, 이게 정상적으로 발현이 될 것인가 발현되지 않을 것인가, 그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쥐, 닭, 두꺼비에서 역시 동일한 이런 M 단백질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염기 서열들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사람, 생쥐, 닭, 두꺼비의 염기 서열들이 좀 달라요. 맞죠? 그런데 이때 동일하게 M 단백질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아미노산 서열, 즉 아미노산이 배열되는 순서는 동일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염기 서열을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앞에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즉 염기 서열이 RNA로 전달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mRNA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때 DNA의 정보가 mRNA로 전달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표현했죠? 전사. 그죠? 그런데 이 mRNA가 리보솜으로 갑니다. 리보솜으로 가게 되면은 이때 mR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들이 쭉 배열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 과정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번역.
트랜슬레이션이었죠. 그지? 번역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리보솜에서 아미노산들을 쭉쭉쭉쭉쭉 결합시켜가지고 얘네들을 거대한 폴리펩타이드 구조를 만들면서 단백질을 형성을 합니다. 이때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염기 서열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DNA의 염기들은 총 4종류. 그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염기 3개가 짝을 지어서 그죠? 트리플렛 코드를 형성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때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 3개씩, 염기들을 3개씩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트리플렛 코드. 그래서 트리플렛 코드의 개수는 총 4의 3승. 몇 개? 64가지가 나올 수가 있었었죠. 그러면서 mRNA로 염기들이 전달될 때, 그 염기에 대한 정보가 전달될 때 역시 상보적 결합을 통해서 전달되다 보니까 이때 트리플렛 코드에 대응하는 염기들 3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때 mRNA가 가지고 있는 염기들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4가지가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개씩 짝을 짓게 되고요. 트리플렛 코드에 대응되는 것을 우리가 코돈이라고 표현하죠. 코돈도 역시 몇 종류? 4의 3승, 6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코돈 중에 64가지의 코돈 중에서는요. 61가지는 아미노산을 지정하죠. 이때 61가지가 총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을 지정을 합니다. 맞죠? 따라서 서로 다른 코돈이라도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가지는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녀석들이 바로 무슨 코돈? 종결 코돈이죠. 종결 코돈 또는 정직 코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그 종류가 3가지가 있었어요. U, A, A, U, G, A, U, A, G.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거든요. 왜 얘네들이 종결 코돈이냐면요. 리보솜으로 mRNA의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되면은 리보솜에서는 각각 tRNA라고 하는 녀석을 가져와서 mRNA의 코돈에 대응을 시키거든요. 그때 이제 코돈에 대응되는 tR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3개씩을 우리가 각각 안티코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안티코돈은 각각 tRNA가 어떤 아미노산을 부착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tRNA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때 요게 이제 아미노산이 딱 붙어 있고 요게 이제 염기들 3개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요 녀석이 이제 안티코돈인데 이 안티코돈과 코돈이 역시 마찬가지 상보적 결합을 할 텐데 요 종결 코돈에 대응되는 안티코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아미노산을 붙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미노산들을 만들어 나가요. 아미노산들을 배열해서 결합을 할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인간, 생쥐, 닭, 두꺼비는 공통적으로 M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에 적혀 있는 염기 서열들이 모두 동일한 아미노산들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맞죠? 사람의 염기들을 좀 볼까요? 자, 염기가 A, C, T, A, C, GAA, 그 다음에 GAG, 그 다음에 TAA, 그 다음에 GTA, GAA의 G 이렇게 해서 끝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그리고 각각 이제 생쥐, 닭, 두꺼비가 조금씩 달라요. 그죠? 여기가 다르네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다르죠? 여기 부분이. 맞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생쥐가 있고 닭이 있고 두꺼비가 있을 때 이때 이 부분만 AC가 아니라 CA 그 다음에 AC GA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또 다른 부분이 두 칸 뛰어넘어서 여기 부분 이때 이 녀석은 A 얘도 A고 얘는 C고 그죠? 쭉 넘어가서 지금 현재 아까 GT 여기지 여기 부분이 또 달라요.
그죠? 여기 부분이 A가 있고 얘는 C가 있고 얘는 C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한 칸 뛰어넘어서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GCT GC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부분만 지금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부분에 차이가 있어도 동일한 아미노산들이 지정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코돈표로 바꿔가지고 코돈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염기들을 좀 배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게 이제 DNA죠, DNA. DNA예요. 그럼 이것을 mRNA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호적 결합을 하겠죠. 그럼 A가 있으면 뭐로 바꿔주면 돼? U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U로 바꿔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C면은 G, T면은 A, 그죠? 또 뭐가 있냐? G면 C, 뭐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그 표에 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응되는 코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에 대응되는 코돈들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안티코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이걸 한 번 더 바꿔줘야 돼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2번 정도 반복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런 규칙성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AAC, TAC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코돈으로 바꾸고 안티코돈으로 바꾸고 하면은 이거랑 A, C, G는 똑같아요. 다만 뭐만 달라져? T만 달라져요. T만. 그지? T를 뭐로만 바꾸면 돼? U로만 바꾸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바꿔서 이제 코돈표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됐어요? 그런데 자, 어떻게 코돈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생각을 할까? 이거죠. 이게 중간에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첫 번째 A부터 3개씩 짝을 지어본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럼 3개씩 딱 짝을 지을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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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개 남네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해보면 되겠지 뭐. 안 그래? 자, 그러면은 사람은 첫 번째 코돈부터 잡는다면은 AAC부터 시작을 한다고 쳤을 때 AAC부터 시작한다고 쳤을 때 오케이? 자, 그랬을 때는 AAC 뭐가 잡혀야 돼요? 코돈 봐봐요. AAC 봐. 앞에 표 봐. AAC가 되면 뭐가 돼야 돼? AAC. 아스파라긴 돼야 되죠? 아스파라긴. 그 다음에 TAC 되면 U로 바꿔주면 되죠? UAC 찾아보세요. UAC. UAC 뭐가 돼야 돼? 티로신 돼야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GAA 찾아주면 되잖아요. GAA 뭐죠? GAA 글루탐산이죠. 글루탐산. 그리고 GAG 역시 뭡니까? 글루탐산이죠. 글루탐산. TAA, UAA 찾아주시면 됩니다. UAA 뭐죠? 정지 코돈. 그럼 여기는 안 붙겠지 더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배열될 거거든. 그러면 다른 동물들도 이런 배열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쥐 볼까요? 생쥐? AAC 동일하죠? 맞습니까? AAC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이거 나올 거거든요. 아스파라긴. 그죠? 그런데 요거 TAC 대신에 TCA를 찾아야 돼요. TCA. 맞습니까? 그럼 UCA를 보면 되잖아요. UCA. 맞나요? UCA가 되면 뭐가로 바뀌어? 세린으로 돼버리죠? 얘는 이게 티로신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세린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뭐야?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AAC는 아니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보면 돼요? 한 칸 띄워가지고 가봅시다. 알겠죠? 한 칸 띄어서.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번에는 ACT부터 시작한 거야. ACT부터.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ACU 찾아주면 되죠? ACU 뭐예요? ACU. 트레오닌. 좋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나온 거 트레오닌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ACG. ACG 보세요. ACG 뭡니까? 또 트레오닌 나오죠? 좋아. 그 다음에 AAG 봅시다. AAG. AAG. 뭐 나와요? 리신 나오죠? 리신. 자, 그 다음에 AGU 찾으면 되잖아. AGU 뭡니까? 세린이죠? 세린. 자, 그 다음에 AAG 뭐 나와요? AAG? AAG
리신 나오죠? 리신. 자, 그 다음에 TH니까 UH 찾으면 되지? 와! 정지 고동. 안 나와, 이제. 됐어? 전 나머지 거 이제 나오는지 보자. 아까 생지해봤으니까 닭 해볼까, 닭? 닭? 여기가 똑같겠지, ACT. 맞죠? ACT는 똑같으니까 트레온이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이 ACG 대신에 얘 ACG 그대로네. 맞지? 그럼 이것도 상관이 없네. 맞지? 그 다음에 AH도 똑같죠? AG 똑같고 AH까지 똑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위에서는 이제부터 TH가 잡혀야 되지? UH가 잡혀야 되잖아.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잡혀요? UCG가 잡히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셀이 나오잖아. 근데 이거 정직 코드였거든? 안 나와야 되잖아. 근데 또 붙어버렸지?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 번 더 하라는 이야기지, 이제. 이번은 되겠죠. 진짜로. 한 칸 더 밀려볼까요? 여기서부터 잡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감으로 막 그냥 선택부터 딱 했는데 그냥 강습이 그럼요. 이렇게 하면 되죠. 단, 논술이니까 다른 게 왜 안 되는지는 보여줘야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뭐부터 시작한 거야? CTA부터 시작한 거야. 차례대로 적어봐. 뭐가 나와야 돼? 유신 제일 먼저 나와야 되니까 CUA 나와야 되겠죠? 유신 류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CGA 들어가야 되잖아요. 뭡니까? 아르기닌. 그 다음에 AGA 들어가야 되잖아요. 뭡니까? AGA. 아르기닌. 오케이? 그 다음에 GTA 들어가야 되죠? GUA 들어가면 됩니다. GUA. 발린. 그 다음에 GUA까지 갔죠? AGU. 세린. 그 다음에 AGU까지 왔죠? AGA. 뭐요? 아르기닌. 그리고 마지막 AH. AAU 저거. AH잖아. 이게 왜 정직 코드냐? 그거 안 된다 AH 뭐야? 리신. 리신 끝까지 가야지. 이게 아까 문제에서 중간만 보여줬다 그랬어. 네 그러니까 정직 코드이 나올 수도 있거나 없어 상관이 없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이게 맞는지 이제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CUA거든요. 근데 CUA가 붙든 CUC가 붙든 CUG가 붙든 다 똑같죠. 그치? 여기로 가볼까? 여기 같은 경우에 AGA고 CGA인데 똑같을 거예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예를 들어서 AGA가 되든 AGG가 되든 CGC가 되든 CGU가 되든 동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염기들이 좀 달라도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아미노산들을 지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다시 논제로 돌아옵니다. 문제 1번에서는요. 정상 염기 서열들과 돌연변이 가와다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뭐였습니까? 어떤 아미노산 서열로 해독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서부터 잡아줘야 돼? CTA부터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럼 순서대로 뭐가 붙어야 돼? 류신, 아르기닌, 발린, 세린, 이게 아스파라긴인가 아르기닌인가 모르겠네. 뭐 이거 해가지고 리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오케이? 이게 지금 정상 아미노산 서열이에요. 정상 아미노산 서열.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요 생지닭 이거 다 지울게요. 오케이? 자, 순서대로 간 게 류신, 그 다음에 아르기닌, 발린, 세린, 아스파라긴인가 이게? 류신. 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돌연변이 가와 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지? 가는 쭉 봐봐. 진한 거 하나만 보면 되잖아. 진한 거 어디가 진해졌어요? GH가 어디냐? 여기네. GH 여기 A가 뭐로 바뀐 거야?
GH가 아니라 뭐로 바뀐 거죠? GG로 바뀐 거죠. 네. 그럼 봐봐. 여기에서는 아까 GH면 뭐였죠? GH면은 G 아니구나. AGA로 잡힌 거지? AGA면은 AGA였잖아. 아르기닌. 아르기닌이었지? 네. 근데 이게 뭘로 바뀐 거야? G로 바뀐 거죠? 네. 그런데 아르기닌. AGA가 돼도 아르기닌이고 AGG가 돼도 뭐예요? 아르기닌. 아르기닌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M 단백질 활성에 문제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돌연변이 나를 볼까요? 나는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거야? 저기 끝에 가가지고 여기 끝에 가서 TH의 A, TH. 여기 TH가 여기 있네. 여기에 A 부분이 T로 바뀌었으니까 HA가 뭐로 바뀌는 거죠? TGA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바꿔주면은 UGA네. 근데 이거 뭐야? 정직 코돈이잖아. 맞지? 그럼 원래 여기에다가 뭐 붙여야 돼? 아스파라긴인가 이거? 아스파라긴 맞냐? 아르기닌이야? AJ가? 아르기닌이네. 원래 아르기닌이 붙어야 되는 장소가 뭘로 바뀌는 거죠? 정직 코돈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그 다음에 아르기닌 배열 안 되겠지? 미신도 배열 안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M 단백질 활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거를 적어달라고 했던 게 바로 문제 1번이었습니다. 네. 옛날에요. 이거 생원이었어요 이게. 아 그래서. 그렇죠. 완전 지금 생소해온 이거는 완전한 지금 현재로 보면 생명과학 2죠. 아. 근데 최소한 생명과학에, 그러니까 생물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염기서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하는 거. 근데 완전히 생수 문제로만 나오진 않죠. 그럼요. 이제 문제가 조금씩 좀 더 변형이 되겠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R 유전병 환자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DNA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약 70%의 환자들에게서는 M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에 해당하는 DNA 염기서열에 돌연변이가 발생해 있음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R 유전병으로 판명된 나머지 30%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DNA 염기서열에 돌연변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M 단백질이 R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일한 원인 단백질이라고 할 때 이러한 30% 환자들에게서 R 유전병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시문을 근거하여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볼까요? 앞서 우리 문제 1번에서 정상 염기서열과 돌연변이 가와나 두 사람의 염기서열들을 비교했었거든요. 둘 다 돌연변이가 일어났지만 가는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나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이런 사람들이 70%의 환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M 단백질의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R 유전병에 걸린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나머지 30%의 환자는 염기서열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R 유전병이 생겼을까?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은 R 유전병의 원인 단백질은 M 단백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70%의 환자는 염기서열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염기서열에 돌연변이가 생겼으니까 M 단백질이 활성화 안 된 거야. 안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R 유전병에 걸린 거지. 그럼 나머지 30% 환자도 결과적으로는 M 단백질을 못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R 유전병에 걸렸겠지. 그 환자들은 왜 그럴까를 여러분들 보고 추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답안은 제시문을 근거하라 그랬죠. 제시문에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겠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어디에 힌트가 있을까요? 어디에? 왜 30%의 환자들은 문제가 생긴 걸까? 뭔 것 같습니까? 참고로 2번 답안의 힌트는 칠판에 있습니다. 칠판에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2번 답안의 힌트가 있습니다.
우측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아, 물어보네요. 오른쪽 왼쪽이냐고? 왼쪽입니다. 나와 이렇게 안 되는데 자, 보세요. 70%의 환자는 염기 서열의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해되시죠? 돌연변이 나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알겠나요? 염기 서열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배열될 것들이 배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M 단백질이 활성화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알유전병에 걸린 거야. 그런데 나머지 30%는 M 염기 서열 자체는 멀쩡한데 결과적으로 M 단백질이 활성화가 안 된 거잖아요. 왜 그럴까 이거지. 답은 이겁니다. 시작했어요. 그렇죠. 야, 오른쪽에 있다고 왼쪽에 있다까지 이야기했는데 저걸 못 찾으면 안 되지. 자, 제시문 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DNA에서 RNA 가는 과정이 전사 mRNA의 정보로 세포질에서 단백질이 생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전사 과정에서는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라고 하는 염기 서열을 인식한 후 DNA의 이중 나선 중 한 가닥만을 주형으로 하여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를 차례대로 결합시킴으로써 M 단백질을 만들어내고요. 이후에 M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단백질이 합성 장소인 리보솜과 결합된 다음에 여기에 tRNA니 이 코돈과 대응하는 안티코돈을 가지고 각각 결합을 한다는 쭉 내용이 나와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DNA에 염기 서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 전사되는 과정에서 RNA 중합 효소나 프로모터 같은 이런 또 다른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RNA로 전사가 되고 나면은 이 mRNA는 또다시 리보솜과 같은 구조에서 다시 tRNA와 결합해서 결과적 아미노산들을 쭉 결합하게 될 거거든요. 결론이 뭐예요? M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M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게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아무리 염기 서열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간 과정, 전사나 번역 단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효소나 또는 예를 들어 코돈을 가지고 있는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는 tRNA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오케이?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정상적인 전사 번역 과정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M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봅시다. 앞서 돌연변이 나 같은 사람들은요, 염기 서열 자체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후에 전사나 번역 단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M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나머지 30%의 환자는 DNA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DNA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전사나 번역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투에서 보면은 유전자 발현 부분에서 지금 현재 DNA에서 mRNA를 전사하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DNA 주형 가닥이 있어요. DNA 주형 가닥이 있고 여기에 프로모터가 붙거든요. 프로모터라고 하는 게 붙으면은 그 다음에 이 프로모터의 끝부분부터 RNA 중합 효소라는 게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그 RNA 중합 효소가 쭉 달라붙으면서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연결을 쫙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mRNA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전사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프로모터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rRNA, 여기에 결합하는 rRNA 같은 경우가 rRNA? 아니지. RNA 중합 효소. RNA 중합 효소 같은 것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오케이? 또는 얘네들 사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RNA 중합 효소가 그냥 프로모터에 잘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걸 결합할 수 있는 인자 같은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인자 같은 것들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전사 단계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전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리보솜에서 각각 리보솜이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각각 mR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안티코돈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 안티코돈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알았니? 그런 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으로 M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나머지 30% 환자들은 이후 전사나 번역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M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내용이 어려웠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3번 문항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특히나 유전 파트는요, 우리가 보통 수능 준비할 때 문제를 풀어봐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죠? 그죠? 근데 논술에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두 번쯤은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남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내용들을 어떻게 답안지로 작성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